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흔히 가을을 얘기할 때 청고마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날씨는 참 좋습니다. 일교차 좀 커서 건강이 걱정되는 거 말고는 날씨 참 좋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시간 모셨습니다.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학부에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 종횡무진 이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이 없는 분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사 프로나 부동산에 관련된 프로에서 이분 많이 뵀지요. 건국대 부동산학과 신경훈 교수 모셨는데요. 이분 모시고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분 학사, 석사, 박사 전공이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분야가 신도시 개발 타당성 분석,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도시재생 이런 거를 연구하셨던 분이기에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고 누구 말이 도대체 맞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금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됐죠. 바로 화천대유 대장동에 관련된 걸 꼭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속 시원하게 아주 달변이시죠.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입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신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유명인이 되셔갖고 TV에서만 뵀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주 사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늘 언제나. 아니, 제가 처음 교수님 이 양력을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연구 분야가 신도시 개발 타당성,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도시재생 이걸 전공을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 되게 잘하셨나 봐요. 에이, 무슨 입학만 잘하고 나머지는 이 대장동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큰 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을 구획할 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시작된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도시개발법 맞습니다. 안에 있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공용 방식 이렇게 나눠지는 게로 알고 있는데 대장동 큰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스케치를 좀 해주세요. 이게 문제점을 이제 제가 디테일로 들어갈 테니까 처음 시작하고 왜 이게 지금까지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걸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을 다 개발하고 하는 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그 구획정리 사업이 이제 사라지고 거의 사라지고 이제 수용 방식 하는 택지 개발 방식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82년인가에 택지 개발 촉진법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도시를 만든다는 거는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건물을 짓는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지 사업, 건축 사업 이게 두 개 나누는데 토지 사업은 이제 개인들 들어오지 마라. 그렇죠. 우리 공공이 다 할 거다. 토지를 이제 공공이 수용해서 공공이 다 잘라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민간들은 이제 잘라 파는 걸 사서 하는 건축 사업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눠서 한 몇십 년간 흘러왔어요. 근데 이 법도 좀 특이한 게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국보위라고 들어보셨죠? 국보위에 정확하게 말하면 국보위 입법회의라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닌 거기서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제 아시는 분들께서 거기에 좀 관여하신 적이 있어요. 법 만들 때. 이거 세계적으로 너무 희한한 법이다. 국가가 이렇게 탁 이렇게 찍으면은 그냥 뺏는 거예요. 반항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쵸. 이건 세계의 그 유일합니다. 근데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야 지금 한 번만 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대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법이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흘러왔는데 그러다가 한 2000년대쯤 되니까 민간들도 이제 영향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민간도 좀 뭔가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민간도 좀 해야 되구나. 그 대신 신도시 만들고 이런 건 너무나 특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짜잘한 것들 위주로 해서 민간이 한번 해봐라. 해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 수용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고 두 개를 섞는 혼용 방식이 있어요. 사용 수용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 사서 하거나 이런 거예요. 다 사기는 힘드니까 한 3분의 2 살면은 나머지 땅 뺏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 사야 돼요, 그냥. 그렇죠. 공공이 하든 아니면 개인이 하든 다 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너무 집을 못 짓는 게 아니냐. 3분의 2까지만 사라. 앞에 명칭이 있잖아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네,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 살 수 있게 민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좀 특이한 거는 공공이 할 때는 땅이 한 평도 없어서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용 및 사용 방식이라는 예, 게 예. 그렇게 좀 위험한 방식이다. 예, 예. 그리고 환제 방식은 옛날 구획정리 방식 예, 예. 그대로 왔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공공이 할 때는 그냥 묻지도 않고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법이죠. 특혜죠, 특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민간들도 뭐 이런 사업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민간이 사업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봅니다. 예, 예. 토지 확보 방식하고 인허가. 음. 그래서 이제 토지 확보 방식에서 한동안 대덕 테크노밸리, 예, 뭐 예. 아산 테크노밸리, 당지 테크노밸리, 서산 테크노밸리, 동네마다 테크노밸리 막 있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이건 뭔가 민간이 테크노밸리 신청하면 땅을 뺏어올 수 있어요. 아, 땅이 이 한 평도 없어도. 한시장이 특별법처럼 이렇게- 아니 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이것도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테크노밸리라는 데 가보면은 이제 반은 아파트고 반은 오피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토지 확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공짜로 아니면 자기 부담 없이 음. 수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허가 사업인데 예. 인허가 사업은 굉장히 좀 편파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택지 개발 이런 거 하면은 100만 평 이상 되면은 국토부가 찍어야 되고. 예, 예. 그다음 이 경우에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100만 제곱미터 92만 제곱미터 잘랐더라고요. 그렇게 뭐 이상 되면은 또 뭐 국가에서 예, 예. 도장 받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지? 면적을 자르면은 짜야죠. 자기가 도장 찍을 수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공공이 할 때도 국토부 장관이 도장 찍는다. 음. 그럼 날 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한다. 이러면 훨씬 편하죠. 왜 시도지사는 선거로 뽑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개발 사업이 되면 아무래도 세금도 늘고 공무원도 늘고 그럼. 하기 때문에 자기 인허가권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이 가지는 사업이 이제 인허가권하고 토지 수용 방식인데 예, 예. 토지 수용 방식하고 인허가를 빨리 하려면 보통 공영 개발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공영 개발하면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많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대표적인 게 공공주택법인데 예, 예. 이런 거 하면은 뭐 50% 이상 임대주택 지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몇 평형대 뭐 몇 프로 이상 지어야 예, 되고 예.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은 거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민간이 좀 하도록 해줬잖아요. 예, 예. 그래 민간을 편리하게 봐주기 위해서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게 공공이 들어가서 그 법으로 해가지고 토지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고 인허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편법에 가까운 거죠. 저희가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은 뭐 아주 스몰 사이즈의 이제 일종의 그런 종류의 사업이 이제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예.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게 지주 동의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땅 작업, 맞습니다. 동의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누가 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누구라면 이거는 이게 뭐가 도대체 이게 말이 돼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51%라는 1%가 중요한 이유는 50% 이상이면 수용권을 행사 지방공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아주고 나중에 수익은 전부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화동인인가 뭐 듣도 보도 예, 예, 못한 예. 거기에 1호부터 7호 무슨 예, 짝짓기 하는 것처럼 예, 예. 거기에 수익을 다 줬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 구도 자체가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업 구도가 보통 이제 50 플러스 한 주 하더라도 예, 예.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익이 나오면은 예. 보통 그 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뭐 도로 닦고 이런 것들은 진입도로 닦고 예, 터널 예.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게 예. 당연히 다 들어가는 그럼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배분할 때는 예. 지분별로 그냥 보통 배분합니다. 지분별로.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공의 지분이 당연히 예. 50% 플러스 한 주 이상 돼야 되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CI라고 건설사가 들어갑니다. 건설사.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 FI라고 표현하고 FI. 있고 SI라고 하는 이제 뭐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나중에 백화점 짓고 싶을 때 롯데백화점 들어오고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간혹 시행사가 들어가요. 음. 시행사들이 SI를 전략적 투자자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크게 보면은 공공을 빼면은 그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사업은 누가 주도하느냐? 건설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공모형 PF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99% 이상은 한두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CI 건설사가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책임 중국도 자기가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도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금 조달도 자기 명의로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잘 안 해요, 그걸. 주도를 했다가 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 금융사는 한 프로젝트에 지분을 얼마 이상 못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 규정이. 뭐 금융 관련 규정이 좀 까다롭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인허가나 뭐 이런 걸 잘 뭐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예. 개발 이익을 제일 나중에 받아요. 그렇겠죠. 힘이 제일 약하잖아요. 예. 뭐 금융사는 대주단이니까 힘이 세고 예. 시공사는 건설하니까 세고 예. SI는 사실 뭐 별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뭐 정보 좀 알고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가져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설계권이라든가 감리권, 나중에 분양대권 이제, 예.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기 수익을 예. 좀 가져간다. 물론 지분대로 가져가기도 예. 하고 이런 사업 구조인데 이 사업에서는 특이하게 CI를 없애버렸어요. 보통 사업을 거의 다 책임지는 게 건설사가 다 책임지거든요. CI 없애고 FI하고 이제 그 SI 두 개만 하는 걸로 했죠. 예. 근데 FI 구조로 가는 것들은 사실 FI가 사업이 안정적이 잘 못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누가 책임지는지. 예. 이 사람들은 그 뭐 이렇게 금융 이렇게 뭐 밥값 쓰는 것들도 잘 못 써요. FI는 워낙 그 지출이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분 같은 건 더 타이트하고요. 근데 이게 주도로 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고 더 특이한 건 아마 이거 국내 최초일 텐데 그 SI라 하더라도 시행사 들어가고 이런 건 있는데 그 화천대유라는 작은 회사가 들어간 것도 막 국내 최초입니다. 거기다 또 국내 최초는 이 회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지분별로 가져가거나 건설사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히 힘이 세고 자기가 리스크를 가장 많이 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제일 많이 줬어요. 그것도 뭐 특정 금전 신탁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그렇게 줬다고요. 그렇죠. 이런 사업 구조는 아마 우리 전체 다 뒤져봐도 이게 하나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상천외한 이 구도 자체가 등장인물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이제 이런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님이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일단은 성남의 뜰이나 그다음에 천화동인이라는 화천대유라는 이런 시행사들 자체가 이런 큰 규모를 급조된 회사들이잖아요. 예, 성남의 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SPC니까 합법적으로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원래 법대로 이제 뭐 공모대로 만드는 예. 거고 이름은 뭐 성남의 뜰이 될지 다른 이름을 해서 상관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만드는 구성원에 보게 되면은 뭐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삼성물산, 그렇죠. 현대건설, 이런 데다가 뭐 일반적으로. 하나은행 뭐 이렇게 하고 또 시행사도 유명한 사람, 금융사도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간혹 시행사는 특이한 이름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징하고 이 사람이 용역비도 되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전체 사업을 하려면은 용역비도 필요하고 처음에 그렇잖아요. 그걸 대고 이제 나중에 이익을 조금 가져가는 그런 집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천대유가 있다는 거는 좀 특이하고 그것도 뭐 만든 지 법인 며칠 되지도 않는 거. 같은 장소에 다 있는 회사고 또. 근데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서류 심사를 할 때 보통 실적을 요구해요. 당연히 그 회사의 뭐 신용 등급 같은 게 낮으면은 감점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회사 콘소시엄 평가할 때 이렇게 낮은 시행사가 들어오는 걸 다 싫어해요. 그렇겠죠, 당연히. 감점 요소니까요. 뭐 신용이 탄탄한 회사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AMC라는 이름을 달고 가점을 받았대요. 이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AMC도 아니거든요. 이름만 AMC인데 그걸 달고 와서 가점을 달았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이익을 나눠주는 데 있어 가지고 이익을 사전에 확정한 게 이제 자랑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시면은 사전 이익 확정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게 최초 사례로 나옵니다. 아 정말요? 예. 최초 사례예요? 국토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평가가. 그건 못 봤는데. 이제 최초 사례를 이렇게 할 때는 보통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겠죠. 최초는 보통 감사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작은 회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특정 검증 신탁 해가지고 이쪽 이익을 몰아주는 거는 보통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이제 뭐 다른데 계획위원하고 심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특혜십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딱 요만큼은 용도 바꿔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혜십이 잘못하면 저도 걸릴 수 있어요. 나중에 심의위원도 항상 이거 이익이 얼마쯤 돼요? 그 얘기 한 반 정도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뭐 계획 내용을 바꿉시다. 도로를 넓히든 공원을 넓히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특정 개인들한테 이렇게 몰아줬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좀 특이한 사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좋게 완화돼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사례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전문가라고 활동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걸 못한 게 한탄스러울 만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비유를 했지만 제가 하는 사업은 조그만 사업이지만 거기도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공개 입찰을 하고 이런 이유들
거기에 들어간 공개 입찰에 들어가는 거는 실적이 들어가고 크레딧이 들어가고 맞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런 예, 예. 것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이렇게 작은 회사가 AMC랑 가점을 받고 들어왔고 너무도 뭐 오비락이라고 천화동에 1호부터 7호까지 계시는 분들이 전부 이해관계인이고 예, 그렇죠. 또 법조에도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법조인들이 다 사업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금융 게이트하고 법조 게이트다. 두 개 합쳐진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웃기는 건 토건 비리인데 건설사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건설사는 아니 등장할 타임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뭐 시공할 때 좀 이렇게 예, 팔아갖고 뭐. 저거 한 거니까 예. 거기는 낙찰 받아서 진 거잖아요. 예, 그냥. 그렇죠. 지금 그 일타 강사로 유명한 원예일용 캠프 그 동영상을 제가 본 게 있는데 예, 딱 예. 두 가닥으로 딱 나눠주셨더라고요. 예, 예. 이쪽은 이쪽에 관련된 것. 예, 예. 그로 인한 돈이 들어간 흐름은 예, 예. 법조 법조 게이트 쪽으로 예. 들어간 걸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예, 예.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SPC를 만들든 AMC를 만들든 AMC에서 특이한 게 이겁니다. 예, 예. 화천대유가 AMC인데요. 예, 예. 조그만 AMC잖아요. 그럼요. 하나 신탁에 맡겨요. 어. 우리로 따지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전자회사가 삼성전자에 하도 맡기는 그렇죠. 형태거든요. 그렇죠. 좀 특이해요, 그것도. 근데 이제 여기에 구성된 사람들하고 여기에 고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이런 AMC를 만들거나 할 때는 보통 금융 전문가, 예. 자금을 조달해야 그럼요, 되니까 당연히. 건설을 해야 되니까 예. 건설 전문가,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 전문가, 뭐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 예. 이런 분들이 들어가. 물론 자문 변호사 같은 분들이 예, 예. 살짝 끼고요. 이게 보통 그 회사의 그렇죠, 구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보면은 전문가들은 뭐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법조인들만 버글버글한 게 특이합니다. 법조인하고 대관 업무 전문가 네. 딱 두 부류로 그래서 구성되어 이렇게 구성된 것들도 다른 AMC를 많이 보시면은 예, 예. 아주 특이하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다른 AMC들 뭐 옛날 용산 역세권에 예, 예, 뭐 예. 드림호분감 할 때도 예, 제가 예. 좀 자문 가고 했는데 거기는 뭐 건설사에다 금융사에다 다 합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법조인만 모여 있고 아니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예, 건설 관리해야 되니까 그럼요, 건설사 필요하고 당연히. 건설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법조인만 많이 몰려 있는 거는 아주 특이하다. 그리고 그 법조인들도 또 보통은 어떤 법조인인가 하면 부동산 전문 법조인 그렇죠.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좀 연고가 넓은 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부동산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대법관도 어마어마하게 계시고. 뭐 접영하신 분들이 전국구적인 네, 그런 분들이 계신 것도 아주 특이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이 만약에 그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것들,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특혜 시비가 많은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용도지역 변경, 용도 변경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용도지역 변경, 그다음에 인허가, 예, 예. 그다음에 땅 수용 방식. 그렇죠. 이거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자가 붙었을 때만 가능한 맞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5,500원 근데 참 어떻게 나온 소리예요? 5,500원 환수했다는 게 그 공공기업 기부 체납 받은 금액을 다 환산한 거죠? 뭐 저도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예, 예. 재밌는 거는 이제 결합개발 제도를 거의 예, 최초로 예. 썼습니다. 예, 예. 결합개발 제도라는 거는 여기 땅을 개발하는데 예. 저기 멀리 있는 어디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두 개 같이 결합을 시켰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건 서울에서 맨 처음 했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데 구릉지는 10층밖에 못 짓는데 그렇죠. 법적으로 15층 지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여기 5층 부분을 저기 역세권에다 주자. 서로 윈윈 아니냐. 경관적 이런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이거 이제 경기도에 활용해가지고 여기 집을 지으면서 예. 남는 돈을 가지고 공단에다가 공원을 짓자라고 해서 이제 이게 결합개발이 있다는 예, 예. 경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 하시는 분 대부분이 이거는 이제 분명히 공공기업 같아. 뭐 전혀 다른 데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득을 여기 그렇죠. 예 돈이 모자른 분에다가 그래서 공원을 만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공공기업 이게 한 2천 몇백억 될 겁니다. 예. 근데 나머지 뭐 이렇게 뭐 진입도로 예. 터널 만들고 이런 예.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그냥 사업비에 포함시켜요. 그렇죠. 그건 기타 공공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사업비를 할 때는 자기 대상 부진이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유치한 논쟁이 있는데 예. 뭐 자기 부지에 산 거는 뭐 사업비고 부지 외에는 아니다 이런 뭐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철도도 필요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분당 만들 때 분당선 만들고 예. 뭐 판교하고 이럴 때 신분당선 예. 만들고 이런 건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업비에 보통 포함시켜서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계획을 해요. 예. 그게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그럼 분담금으로 붙는 거잖아요. 분담금으로 붙거나 예. 아니면 분담금이 큰 거에 대한 분담을 하든가 아니면 이 작은 도로 몇 개를 자기가 직접 하든가. 그래서 이거는 작은 것들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개발 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은
뭐 공공의 기여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업에 필요한 도로 닦았고 터널 뭐 만들었다. 그래서 사업비에 포함시킨 게 근데 그 맞죠. 인허관권자인 그 유능한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예. 5,500을 환수했다. 그걸 환수 안 해서 민간이 다 가져갈 돈을 사실은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럼요. 지금 이제 사업권을 줬어요. 토지사업, 예. 토지사업을 중부에 성남의들에. 예. 그다음 건축사업은 또 다른 문제고. 예. 일단은 성남의들에 토지사업을 줬는데 토지사업 하고 나서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도 시청이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사업 할 때 꼭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토지를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는 아파트 5층 이하로 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순간 땅값은 반값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예. 그 말은 사실 낮추거나 뭐 공공 기여를 더 가져오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 뭐 청라지구 이런 것들도 예. 나중에 뭐 용도 변경되면은 인천시가 더 내놔라 그럽니다. 뭔가를 뭐 어디 공공 기여를 더 해라. 당연히 그렇게 보통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민간한테 좀 많이 밀어줬다. 이런 것들이 특이하고 사실 다른 데도 토지 사업할 때 예. 계획은 다 끝났죠 벌써. 끝났는데 조금씩 변경이 있잖아요. 예. 그때 그마다 이제 다 돈이죠. 예, 최종 인허가권자가 그럼요. 지자체장이니까 그럼요. 그걸 무기로 분양가 상한제도 그걸로 밀어붙입니다. 너 내가 생각하기에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왜 비싼 것 같아? 잘은 모르겠는데 비싼 것 같고 그 대신 니네 아파트 건물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색깔 다시 해. 그럼 한두 달이에요. 경관심의가 또 보통되니까요. 그렇죠. 한두 달, 예, 한두 맞아요. 달이면 한 달에 금융 비용이 뭐, 얼마예요? 뭐 어떤 경우 제가 하루에 2~3천만 원 금융 비용 묻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을 거 무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임도 갖고 안 됐네? 그럼 또 한 2~3주. 예, 맞아요. 또 뭐 가서 드랍존에 뭐 저 택배차가 못 들어가네? 뭐 하여튼 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공 기여를 더 하게 예.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해서 이제 뭐 인허가 대행 비슷하게 해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하다못해 용도 지역이란 것들, 종상향이란 것들 얼마나 어렵냐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정비 사업에서 종상향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도심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나 네. LH나 SA 지방공사가 했을 경우에만 종상향 내지 한 단계 종상향 또는 최대 용적률의 120%를 주겠다라고 네. 얘기할 맞아요. 만큼 네. 그건 나머지 늘어난 거 임대료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렇죠.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종상향 지금 뭐 거기뿐만 아니라 백현동도 터지고 백현동도 4단계 나와. 아니 그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뭐 그런 사례를 처음 봐가지고 예. 뭐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슈 자체가 뭐 이게 5,500억이냐 아니냐. 예. 저는 뭐 5,500억이 되든 뭐 1조가 되든 큰 관심은 없고요. 저는 여기서 문제는 예. 공공개발 이익이 아니고 예. 왜 그 소수의 사람이 예. 뭐 800몇십만 원 넣고 100억 가져가고 예. 이렇게 생겨나는 게 왜 생겼을까? 예. 그게 제일 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예. 공공이 뭐 5천억이다, 4천억이다, 뭐 그렇죠. 2천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는 뭐 좀 듣게 가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가장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거는 그 특수 이해관계인 몇 명이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800만 원 넣고 100억 가져가고 예. 대표님도 1,000만 원 넣으면 한 150억 가져가는 거예요. 아유. 근데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예. 것 자체가 상상, 뭐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쪽을 좀 스터디한 적도 있고 예. 논문도 쓰고 보고서도 쓴 적이 있는데 최근에 좀 변한 개념에서 좀 알아봤어요. 예. 알아보니까 이런 사례는 처음 봤대요. 그 개발하는 사람들도.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거죠. 특수관계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1,100 이익을 가져간다.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닌가. 예. 거기다 더한 거는 이런 거예요. 한 30-40년 동안 계속 규제받으면서 녹지에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데 예. 쑥 뺏어가가지고 맞아요. 쑥 뺏어 말도 안 물어봅니다. 뺏어가는데 그것도 뭐 싸게 뺏어갔다면서요. 예, 그렇다 뭐 하더라고요. 사업비는 1조로 잡혀 있는데 수용비가 예. 한 6천억에 뺏어 6천 몇백을 예. 뺏어갔대요. 그렇게 뺏어가서 개인들한테 이익을 몰아준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그럼요. 땅을 뺏어가지고 임대주택 짓는 것도 없어요. 임대주택도 적게 짓고 그 다음에 30평, 40평짜리 아파트 지어 돈 남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보고 하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공공이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땅을 뺏어가지고 예. 30-40평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 돈을 개인들한테 특정 개인한테 주는 거야.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되는 게 말이 안 아니잖아요. 되죠.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그 사람들 보고 환치 방식으로 예. 당신도 30-40년 동안 고생했으니
그냥 이익 다 가져가시오. 그런데 무슨 공공기여를 5,500 받겠습니다. 이러면 흔쾌했을 거야. 그럼요.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법조인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거 싸게 뺏어가지고 차라리 공공임대주택을 다 지었으면 저는 그렇죠, 명문상이라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공공임대주택은 요만큼 지금 한 필지밖에 안 지었잖아요. 나머지 다 30평, 40평짜리 아파트 짓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민간 수익 아파트를 지면서 공공의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아이고 대표 조심하세요. 국가에서 뺏어가가지고 40평짜리 아파트 짓고 돈 벌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이 물론 그 돈을 가져간 7명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기 살던 대장동 원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수분양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몫이란 게 도대체 어딘지 전 종을 잡지 못하겠고 분명 이익은 생겼는데 누가 많이 가져갔냐 문제고 일단 뭐 저 뺏긴 사람들 수용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 컨소시엄이나 이쪽에서는 수용비를 1조로 잡았는데 6천 몇백억이니까 3천 몇백억 적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적률 상향하고 뭐 또 뭐 분양가 상한제 피하고 뭐 임대주택 적게 하고 했잖아요. 그만큼 화천대유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죠. 그러면 그만큼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낮췄으면은 수분양자들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들도 피해자고 나머지는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7명 고기 소수 말고는 전부 피해자가 된 격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영개발 방식이 우리가 그 뭐 회자의 인구되는 그 방식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 그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 공영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임대 분양가가 쌌잖아요. 그래서 로또 싸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으로 거의 다 맞췄죠. 근데 어쨌든 그게 로또 분양이다 맞는다는 거는 거의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극도의 혜택을 본다 이런 측면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제일 만약에 이 사업이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말이 있을 리가 없죠. 개인이 가져간 거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도 특정 개인. 그렇죠. 뭐 하보면 뭐 성남시의 뭐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져간 게 문제죠. 뭐 화만 지금 좀 화가 좀 많은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더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이런 불합리한 부조리라 생각했던 것들 저희 같은 민초들은 실제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할 때 그 수많은 관료들 정책들 규제들로 인해서 사업이 좌절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걸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국에서 그 NAHB라고 있습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Housing Builders에서 우리 주택협회쯤 될 거예요. 주택건설협회. 거기서 조사한 걸 보면은 그 단독주택 기준으로 집 지을 때 인허가 비용이 한 25% 된대요. 총 공사 비용에 분양가에. 분양가에 25%. 근데 그걸 제가 한번 그걸 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0조 주고 저기 누가 샀잖아요. 강남 빌딩 현대차가 그거 3년 동안 건설 미뤘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조 단위로 아마 지원 비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금융 비용이. 그게 지금 우리의 인허가 상황이고 이런 인허가 시스템이 있는 한 그 담당 라인에 있는 공무원의 힘은 아주 셀 수밖에 없고요. 이게 세다는 건 무슨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무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줄이지 않으면은 아까 미국 단독주택은 그 분양가의 25% 정도가 인허가 비용이면 그것만 낮춰도 상당히 낮추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도 이제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민간업자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 외에 공공이 또 할 건 뭐 있는가. 그리고 또 비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주택 정책만큼은 후혹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전문가들이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시장의 기능 자율 기능에 맡길 수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에는 저를 그렇게 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율 기능은 뭐 그렇게 100% 신뢰는 하지 않고요. 국가라는 거는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고 소득 분위로 봤을 때는 한 4분위까지 그런 분들한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항상 지금 이제 뭐 시장주의자, 반시장주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주의자도 100%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처럼 나가면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아주 심플한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OECD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만 좀 잘 살펴보면은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보기에 다른 당연히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나왔는데 한국은 너무나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실험. 네, 그뭐 너무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세입자 보호를 우리처럼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없죠. 우리 지금 전세 제일 비싼 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71억으로 나왔습니다. 아, 예. 전세 세입자에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전세 71억 세입자가 임대차법 보호 받는 거 아세요? 계약갱신 청구. 그렇죠. 전 세계 그런 나라 우리가 원찬스 쓸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세입자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 임대사업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뭐 대부분은 막 6억 미만짜리 주택이에요. 예. 90% 넘어요. 근데 정부에서 뭐랄까 강남에 뭐 청담동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임사자 혜택 예. 받는다. 정부가 잘못한 거거든요. 예. 걔들만 못하게 하고 한 6억 5억짜리 임대주택 준 사람은 계속 더 키워야 돼요. 근데 정부는 야 압구정동에 2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놈도 혜택 받는데 걔를 처음부터 한 게 잘못이거든요. 그렇죠. 걔 없애고 그냥 임대사업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몇 명 투기꾼이 있는데 이 사람까지 다 투기꾼 몰아서 반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 4년 뒤에 집을 사고 싶어요. 예. 지금 네. 3, 4년 뒤에 사야 돼요. 네.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사면 갭투자자 나쁜 놈이고 3, 4년 뒤에 사면은 실수요자고. 뭐 그런 국가에서 그런 실수요자, 갭투자자 이런 걸 나눌 때는 네. 저는 적어도 정부에서 기준이라도 좀 알려주고 예. 자 4년 이전에 사면 갭투자 투기꾼이고 예. 4년 이내에 사면 실수요자다라든가 그런 기준이라도 좀 아니 알려줬으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집을 사는데? 우리는 전부 다 투기꾼 나쁜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게 참 희한해요 저는. 예. 그게 거의 여러모로 해가지고 다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71억짜리 전세를 국가가 보호해주는 우선권도 나오고 지금 월세 뭐 2, 3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예. 뭐 맨하탄이 지금 임대료 규제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맨하탄이 임대료 규제 뭐 왕국이라 그럽니다. 수도라 그럽니다. 뭐 더 캐피탈하고 렌트 컨트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도 월세 2천만 원짜리 그 임대 보호 안 해줍니다. 월세 1,000만 원짜리도 보호 안 해줘요. 우리는 월세 1,000만 원도 보호해줘요. 도대체 뭐 런던에서 배우고 뉴욕에서 배우고 독일에서 배웠다는데 독일에서도 월세 2천만 원짜리 보호 안 해줍니다. 뭘 보고 배웠는지 하여튼 저는 이게 지금 또 이 사건이 정치인들이 이상하게 지금 하는 게 제일 우려됩니다. 뭔가 하면 최근에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이 개발 이익에 뭐 한계를 씌우자, 캡을 씌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캡을 씌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지금 현재 개발 이익이 몇 프로씩 나는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캡을 씌우면은 건설사들은 대기업이 좋을까 중소기업이 좋을까 지방이 좋을까 서울이 좋을까 그런 걸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하려면은 한 1,000개 사업 최근 10년 동안 그 스터디를 하고 아 수익률이 대강 이렇게 분포를 하는구나. 그럼 제일 위에다 씌워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왜 세운지도 모르고 6%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디 썼던 거 아니에요? 공공택지법에 공공택지 그쪽에 나오는 숫자인데 근데 민간 개발 이익을 6%로 하자는 건 굉장히 넌센스거든요. 초과 이익 한수 자체 말 자체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하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더 포퓰리즘적인 이상한 거 만들어서 결국은 건설업이 뭐 위축된다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또 피해 볼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뭐 정책 중독증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책 관련해서 뭘 얘기를 안 하면은 뭐 중독 환자 있잖아요. 뭔가 안 한 듯한 뭐 중독이라는 게 그걸 끊으면은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계속 뭐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면서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건 현상이 어떻고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서민하고 부자들하고 중산층이 어떤 영향이 가고 그다음 건설업체도 큰 업체, 작은 업체 어떤 영향이 가고 지역별로 어떤 영향이고 아파트는 어떤 영향이고 이걸 다 검토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그냥 그래? 그냥 한 6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정책 중독이죠 이게. 그래서 제발 그런 중독성 없애야지 국민들이 좀 편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원점으로 가서 뭐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선진국들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잠시만 살펴보시면 아마 지금 같은 이상한
사태 같은 것들은 좀 줄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법률적이나 각종 분담금제로 이미 초과이익 여러 가지 공공기여나 기부채나 형태로 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인허가를 다 대행해 주니까 민간사업 한 개를 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전에 다 계산해요 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선동이란 단어가 써도 되는 거죠? 거의 뭐 선도야.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기 좋은 선동을 잘하는 단어들을 잘 쓰는 거죠. 이런 거 초과이익 환수 딱 이걸 넣어버리면 모든 국민들이 그래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네. 생각할 수 있다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포퓰리즘이고. 그러니까요. 네. 예. 포퓰리즘이 안 되려면은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낱낱이 고민을 하고 밝혀야 돼요. 근데 그런 단계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전문가들이 네. 없는데요. 뭐 하여튼 정치인들만 계속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국토부 장관 나오셔야 된다고. 제가 그거는 저 뭐- 후원회장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정말로요, 그거 정말로. 나중에 잘라주세요. 자, 오늘 대장동 사태로 돌아본 도시 개발 사업 또는 관련된 뭐 인허가에 관련된 그 경직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라인 뭐 이런 것들 개선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없는 이런 모든 실험들을 국민들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 많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신 교수님하고는 원래 뭐 술 친구긴 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자, 신 교수님 오늘 감사하고요. 뭐 자주는 너무 바쁘신 거 아닐까?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알겠습니다. 정보 주십시오. 예. 자, 오늘 저희에게 아주 뜻깊은 자리에 나와 주셔서 좋은 정보,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